아내의 외도, 덕분에 쉴 틈 없이 느끼는 물 많은 가정부. 그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3년 동안 감히 입 밖에도 내지 못했던 비밀이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의 눈앞에 드러났지요. 저는 72세, 그리고 제 옆에는 50세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가정부였고, 하지만 제겐 다시 살아가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떠나도 생활의 소리는 남는다고들 하지요. 저는 그 말을 80 가까운 나이에야 실감했습니다. 12년 전 제 나이 60세에 아내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울 평창동 200평짜리 저택이 그날 이후 무덤처럼 느껴졌지요. 장례식은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렀습니다. 하얀 국화꽃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내가 미안하다고, 더 오래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쥐었지요.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현관문을 열자 정적이 쏟아졌습니다. 다녀오셨냐고 맞아주는 목소리도, 주방에서 밥 짓는 냄새도 사라졌지요. 거실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제 옆을 지켜주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들 태민이는 이미 결혼해 따로 살고 있었고 주말마다 한 번씩 얼굴을 비쳤습니다. 아버지, 너무 혼자 계시지 말라고 했지요.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아내의 빈자리를 메우려는 듯 집안 곳곳에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재의 책장에는 그녀가 읽던 에세이, 부엌 찬장에는 손때 묻은 냄비, 침실에는 병원에서 돌아오던 날 벗어둔 스카프가 걸려 있었지요. 그걸 정리하지 못한 채 몇 달을 살았습니다. 어느새 식사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대신하게 되었고 냉장고는 텅 비었지요. 가끔 가까운 동네 식당으로 내려가면 단골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회장님 요즘 얼굴이 안 좋다고, 밥은 좀 챙겨 먹으라고. 웃으며 넘겼지만 사실 밥보다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오히려 점점 더 무너져 갔습니다. 2017년 67세에 회장직에서도 물러났습니다. 출근할 곳도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었지요. 아침 6시에 눈을 떠도 갈 데가 없으니 하루가 길었습니다. 평창동 언덕길을 혼자 걷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길 끝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 답은 늘 같았습니다. 아무도요. 그 무렵 몸이 무거워지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국을 떠먹다 문득 맞은편 빈 의자를 바라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지요. 어느 날 새벽에 천장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쓰러져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그때 처음으로 죽음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를 따라가고 싶다가도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싶어 눈을 감지 못했지요. 몇 주 뒤 아들 태민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표정이 너무 어둡다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괜찮다고 했지요. 늙은 사람 뭐 별거 있느냐고. 그래도 사람은 옆에 누가 있어야 한다고 좋은 분 소개해드릴까 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웃어 넘겼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재혼이냐는 말이 입끝까지 나왔지요. 하지만 그날 밤 빈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불을 켜고 신발을 벗는데 정적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그 적막이 너무 커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결국 며칠 뒤 태민의 권유를 받아들였지요. 좋은 분이 있다면 한번 만나보겠다고. 그렇게 다시 누군가를 만날 용기를 냈습니다. 서울 중구의 한 갤러리에서 유경아라는 여인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는 회색 투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 순간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지요. 그날 이후 경아 씨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습니다. 올림픽 공원 근처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미술관에도 함께 갔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고 늘 미소로 맞아주었죠. 회장님은 참 젠틀하다고, 성공하신 분인데도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어쩐지 마음이 놓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느낌, 참 오랜만이었거든요. 3달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경아 씨에게 남은 인생을 함께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가정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30년 넘게 이끌어온 회사를 아들에게 맡기고 저는 단지 한 사람의 남편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2019년 봄 가족들만 모여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들 태민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시면 그걸로 됐다고. 그 말이 고마웠지요. 그리고 우리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한라산이 보이는 호텔 오션뷰 객실에서 이제 다시 행복해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바로 그 신혼 첫날 밤 제 인생의 또 다른 겨울이 시작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지요. 제주도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결혼식 다음날 경아 씨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던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죠. 호텔은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오션뷰 객실이었습니다. 테라스에 서서 맥주 한 잔을 기울이며 이제 다시 시작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샤워를 마치고 방으로 나왔습니다. 침대 곁에는 하얀 실크 잠옷을 입은 경아가 앉아 있었죠. 그날 밤 제가 다가가자 그녀가 제 손을 뿌리치듯 놓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지요. 솔직히 말하자면 회장님은 자기한테 너무 강하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낯설었습니다. 강하다니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자기 나이엔 그런 게 좀 부담스럽다고 그냥 편하게 지내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그날 제 가슴 한구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제주 바다가 그렇게 차갑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어요. 그녀는 옆방으로 가더니 문을 잠갔습니다. 딸각 그 소리가 마치 제 마음을 잠그는 소리 같았지요.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평창동 저택의 2층 끝방이 그녀의 방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쓰던 안방을 그대로 지켰고요. 복도를 사이에 두고 2개의 문이 마주보고 있었지만 그 문은 단 한 번도 동시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식탁에서 마주 앉았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펼쳤고 그녀는 휴대폰을 보며 과일을 먹었지요. 오늘 날씨가 좋으니 함께 산책이라도 하자고 했더니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게 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루는 백화점 쇼핑백을 잔뜩 들고 돌아왔습니다. 명품 로고가 반짝였지만 제 마음은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책을 펴도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경아 씨는 점점 저를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와 와인을 마셨고 저에게는 위층에서 쉬라고만 했지요. 저는 그렇게 제 집에서 손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진짜 편해. 혼자 살 때처럼 자유로워. 그녀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회장님이랑은 어떠냐고. 경아 씨가 웃으며 대답했죠. 그런 거 없다고. 처음부터 각방이라고. 얼마나 편한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아니라 그냥 세련된 세입자를 들인 기분이었지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침대에서 울었습니다. 눈물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1년이 지나자 대화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아침 식사도 각자 먹었습니다. 그녀는 오전 11시에 일어나 브런치를 먹었고 저는 혼자 7시에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들 태민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 요즘 얼굴이 너무 어둡다고 어머니랑은 잘 지내느냐고 물었습니다. 잘 지낸다고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대화를 시도하지도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보다 더 먼 사이. 밤마다 복도 끝에서 그녀 방의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불과 10걸음 거리였지만 그 목소리는 제게 닿지 않았습니다. 어느 새벽 잠이 오지 않아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도 잠들지 못하는 듯 했지요. 노크라도 해볼까? 잠시 손이 문고리에 닿았습니다. 그러나 곧 멈췄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또 문을 닫겠지. 저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저희 사이엔 말 대신 먼지가 쌓여갔습니다. 하루가 1년처럼 길었고 그 침묵 속에서 제 마음은 서서히 말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탁에서 처음으로 그녀가 말을 걸었습니다. 회장님, 친구가 좋은 가정부를 안다고 집이 너무 크니까 관리할 사람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가정부라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한번 만나보자고. 저는 놀랐습니다. 결혼 후 3년 만에 그녀가 제게 먼저 말을 건 것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제 삶은 다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누군가가 이 집에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만남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줄은요. 그날 이후 평창동 저택은 묘하게 분주해졌습니다. 경아 씨가 소개한 가정부가 곧 오기로 했거든요. 사실 그때 제 마음은 반쯤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누가 오든 뭐가 달라지겠느냐는 생각뿐이었지요. 하지만 사람의 인생은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그날 처음 본 그녀는 제게 오랜만에 눈을 마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한미숙, 50세라고 했습니다. 키는 165쯤, 단정한 얼굴에 밝은 인상이었습니다. 첫 인사부터 남달랐어요. 안녕하냐고, 한미숙이라고,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반갑다고, 편히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묘하게 따뜻했지요. 미숙 씨의 첫 출근은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7시에 일어나 식탁에 앉았는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주방 쪽에서 익숙한 냄새가 흘러나왔거든요. 된장 냄새였습니다. 제가 좋아하지만 결혼 이후 단 한 번도 식탁에 올라온 적 없는 냄새였지요. 미숙 씨가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그리고 김구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순간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건 제 아내 정희가 평생 해주던 아침 밥상이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더니 어제 부엌 찬장에서 레시피 노트를 발견했다고, 사모님이 직접 써둔 거라고, 그래서 그대로 해봤다고 했습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3년 동안 아무도 열어보지 않았던 노트였어요. 경아 씨는 그 존재조차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첫날부터 그걸 찾아 읽었더군요. 숟가락을 든 손끝이 떨렸습니다. 맛이 똑같았어요. 다행이라고, 입맛에 맞을까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밥상을 끝까지 다 비웠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밥이 맛있다고 느껴진 게, 식탁에 앉아 따뜻한 찌개 한 숟가락을 떠먹으며 제 속에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지요. 식사 후 미숙 씨가 제게 약봉지를 내밀었습니다. 혈압약이냐고, 식사 후에 드셔야 한다고 적혀 있더라고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물으니 회장님 방 서랍에 있길래 복용 시간을 확인했다고, 앞으로 자기가 챙겨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3년 동안 제 약을 챙겨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식탁에 앉았는데 조용히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이었어요. 제가 젊을 때부터 즐겨 듣던 곡이지요. 이 음악을 아느냐고 물으니 회장님 서재에서 CD를 봤다고, 좋아하시는 줄 알고 아침마다 틀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제 좋아하는 것을 기억해 주는 게 너무 낯설고 고마웠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식사 중에 미숙 씨가 제 눈을 조심스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으신 것 같다고, 괜찮으냐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니 평소보다 한숨을 3번 쉬었다고, 신문 같은 페이지를 계속 넘기시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 마음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지요. 그날 이후 식탁에서의 시간은 조금 다르게 흘렀습니다. 누군가 나를 바라봐주는 느낌, 그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미숙 씨가 오고 나서 저택은 조용하면서도 따뜻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커피 향이 퍼졌고 식탁 위엔 작은 꽃 한 송이가 놓이곤 했지요. 그녀는 늘 정중했지만 그 속엔 온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3년 동안 경아 씨는
한 번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가 차 한 잔 드시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고맙다고 했지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차잔을 내려놓으며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냐고 했습니다. 말해보라고 했더니 혹시 외로우시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목이 메었습니다. 누구도 제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좀 외롭다고 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고, 너무 큰 집에 혼자 계시니까 그렇다고, 필요하시면 자기가 가끔 말동무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점심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숙 씨는 식사 중에 동네 이야기나 뉴스 얘기를 건넸고 그 소소한 대화가 제 하루를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 3년 만에 사람의 온기가 돌아왔다는 것을요. 그 온기의 시작은 된장찌개 한 그릇, 그리고 오래된 레시피 노트 한 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가정부가 아니다. 아내가 떠난 뒤 멈춰있던 내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한 사람이다. 미숙 씨가 집에 들어온 지 2달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평창동 언덕 위로 검은 구름이 드리우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요. 미숙 씨는 창문을 닫으며 오늘 비가 꽤 많이 오겠다고, 정전이 되면 어떡하냐고 했습니다. 이 집은 오래돼서 정전이 자주 된다고, 걱정 말라고, 금방 복구될 거라고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비는 더 거세졌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요란했지요. 그때 미숙 씨가 다가와 1층 창고에 있던 우산 몇 개가 떨어진 것 같다고, 정전 오기 전에 한 번만 내려가 보겠다고 했습니다.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혼자 가기엔 위험하니까. 우리는 가정용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습니다. 좁은 공간이라 어깨가 거의 닿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윙 하는 소리가 들리며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1층에 도착하기 직전 갑자기 덜컥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꺼졌습니다. 미숙 씨가 놀라며 불이 꺼졌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잠깐일 거라고, 진정하라고 했습니다. 어둠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손을 뻗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공기마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미숙 씨가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죄송하다고, 괜히 같이 가자고 해서. 아니라고, 오히려 다행이라고, 혼자였으면 더 무서웠을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나란히 앉았습니다. 비상벨을 눌러봤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몇 분쯤 지났을까요? 미숙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어두우니까 이상하다고, 평소엔 말 못하던 걸 말하게 된다고, 뭐든 하라고, 지금은 우리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사실 자기는 원래 이런 일 안 했다고, 전에는 대기업 비서실에서 일했다고, 근데 구조조정으로 나가게 됐다고, 50이 넘으니까 다시는 일자리가 없더라고, 그래서 가정부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힘드셨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도 외로우셨냐고, 혼자 그렇게 큰 집에 계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제 손을 꼭 잡은 그녀의 손을 가만히 감싸주었습니다. 그 손은 작았고 차가웠습니다.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다시는 누군가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줄 알았다고, 그녀도 그렇다고, 이혼하고 나서 5년 동안 단 한 번도 누가 자기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리는 그 공간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습니다. 전기가 끊긴 그 순간 제 마음의 전선은 오히려 다시 연결된 듯 했지요. 그때 천둥 소리가 크게 울렸고 미숙 씨가 놀라며 제 쪽으로 몸을 기댔습니다. 순간 그녀의 이마가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가까이서 느껴지는 체온에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죄송하다고, 깜짝 놀라서, 괜찮다고, 무섭냐고, 이렇게 있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졌고 작은 엘리베이터 안에는 빗소리 대신 서로의 숨소리만 남았지요. 어둠 속에서 사람은 이상하게 솔직해집니다. 그녀가 다시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겠냐고, 뭐든 하라고 했습니다. 처음 뵙던 날부터 느꼈다고, 회장님은 겉은 강해 보이는데
마음이 참 외로우신 분 같다고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조차 외면하던 내 속마음을 누군가가 정확히 짚어낸 순간이었죠. 미숙 씨는 사람을 참 잘 본다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그냥 닮았다고. 자기랑.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지난 시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딸각 소리와 함께 불이 켜졌습니다. 깜짝 놀라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둘 다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 짧은 2시간 동안 너무 많은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미숙 씨의 떨리던 손, 작게 흔들리던 목소리, 그리고 그 어둠 속에 따뜻한 온기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3년 동안 식지 않았던 제 외로움이 그날 처음 조금은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나이로 식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경아 씨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친구들이랑 유럽 여행 가기로 했다고. 한 열흘 정도라고. 혼자 가느냐고 물으니 밀라노, 런던, 파리 순위로 간다고. 좀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기대가 피어올랐습니다. 열흘 동안 이 집에는 나와 미숙 씨 둘뿐이겠구나. 경아가 출국하던 아침 공항으로 떠나는 차가 대문을 나설 때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이 고요했습니다. 첫날 저녁 미숙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회장님, 혼자 드시기 쓸쓸하실 것 같다고. 자기도 같이 먹어도 되겠냐고. 물론이라고.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날의 식탁은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된장찌개, 정성이 느껴지는 한 끼였어요. 저는 와인 한 병을 꺼냈습니다. 미숙 씨 와인 좋아하느냐고 물으니 잘은 모르지만 회장님이 주시면 마셔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잔을 부딪혔습니다. 첫 잔은 어색했고 2번째 잔부터는 대화가 풀렸습니다. 3번째 잔을 마실 때쯤 미숙 씨의 볼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외롭지 않았느냐고. 3년 동안 그렇게 혼자 지내신 거냐고 물었습니다. 미칠 만큼 외로웠다고. 옆방에 사람이 있는데 손도 잡을 수 없다는 게 그게 더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미숙 씨가 제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렸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너무 오래 참으셨다고.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하는데 그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말보다 눈빛이 먼저 이어졌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누구도 억지로 다가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 오랫동안 외로웠던 두 사람이 서로의 온기에 기댄 것뿐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미숙 씨가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그 향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그녀가 돌아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정말 웃으신다고. 미숙 씨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3년 만에 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린 신혼부부처럼 지냈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밥을 차리고 저녁이면 같은 음악을 들었습니다. 밤마다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하루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 숨겨지지 않지요. 열흘째 되던 날 경아가 귀국했습니다. 예정보다 하루 빨랐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2층 서재에 있었고 미숙 씨는 차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미숙 씨도 굳어섰지요. 그리고 몇 분 뒤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두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리기 전 모든 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아 씨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낯선 젊은 남자, 골프 트레이너 이준호라는 이름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경아가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보이는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분은 뭐냐고 물으니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모를 줄 알았느냐고. 3달 전부터 호텔 카드 내역 CCTV 다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방 안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경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이준호라는 남자는 당황한 얼굴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웃기지 않느냐고. 내가 하면 추잡하고 당신이 하면 자유냐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좋다고 10억 드리겠다고.
그걸로 끝내자고 했습니다. 그날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3년의 결혼 생활, 서로를 냉정하게 소모했던 시간들이요. 경아 씨는 그날 저녁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서서 비어가는 집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집이구나. 미숙 씨가 제 뒤에 조용히 섰습니다. 회장님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후회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3년간 얼어붙어 있던 집안에는 오랜만에 사람이 사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숨소리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내 손으로 내 사람과 함께 살겠다고요.